부모를 성장시키는 책이 있는 곳, 새담 책방. 1권,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 감정 코치는 상식의 바탕을 두고 자녀에 대한 깊은 애정과 공감의 뿌리를 둔 단순한 개념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모든 부모가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다. 아이를 대할 때 따뜻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부모의 의식적인 결정에서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감정 코치에는 감정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나는 모든 부모가 감정 코치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 전에 우선 많은 부모가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안다. 그 중에는 부모가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거치며 생긴 장애물도 있다. 또는 단순히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기술이 부족할 수도 있다.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장애물 때문에 많은 부모가 더 좋은 엄마 아빠가 되지 못한다.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한 길은 자기 점검에서부터 시작된다. 4가지 유형의 서로 다른 양육 방식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볼 것이다. 축소 전환형 부모. 로버트는 자신이 축소 전환형 부모라는 소리에 분명히 깜짝 놀랐을 것이다. 로버트가 딸 줄리엣을 무척 아끼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내는 것은 분명했다. 딸애가 슬퍼할 때마다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 아이가 해달라는 것을 해주었다. 아이를 안고서 뭐가 필요하냐고 묻죠. TV 보고 싶니? 영화 보여줄까? 밖에 나가서 놀까? 제가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지 알려고 아이에게 이것저것을 묻죠. 하지만 로버트가 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아이의 슬픔에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는 것이다. 로버트는 줄리엣,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슬프니? 라고 묻지 않았다. 불편한 감정에 관심을 쏟는 것은 잡초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감정이 잡초처럼 더 자라나서 더욱 해로워질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많은 부모들처럼 로버트는 화나 슬픔과 같은 감정이 삶을 잠식할까봐 두려워한다. 자신을 위해서도 소중한 딸을 위해서도 절대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로버트와 같은 축소 전환형 부모를 연구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많이 접했다. 최근 가장 잘 알려진 예는 제시카의 엄마일 것이다. 1996년 4월 제시카는 7살의 나이로 미 대륙을 횡단한 최연소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 경비행기를 몰다가 추락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제시카의 엄마는 제시카가 무섭다, 두렵다, 슬프다 등과 같은 부정적 단어를 말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제시카의 엄마는 아이들은 두려움을 몰라요. 어른들이 아이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지 않는 한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라고 기자에게 말했다. 제시카의 추락 사고가 있은 후 그 엄마는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눈물이겠죠. 하지만 전 울지 않아요. 감정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라고요. 비행기가 천둥치던 폭풍의 속으로 이륙한 후 추락했을 때 조종타를 잡고 있던 사람이 제시카인지 비행교관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제시카가 자유롭게 두려움을 표현할 수 있었더라면 이런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축소 전환형 부모는 부정적 감정을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대부분 그들이 어린 시절에 습득한 행동 양식 때문이다. 폭력 가정에서 성장한 부모들도 있다.
짐도 그런 경우다. 그는 30년 전 부모가 말다툼하던 모습을 기억한다. 자신과 형제들이 각각의 방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숨죽여 이 상황을 이겨내려고 애쓰던 모습을 기억한다. 짐과 형제들은 부모의 문제나 그들의 생각을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아버지의 화만 도두기 때문이다. 이제 짐은 결혼도 했고 자녀도 두었지만 갈등이나 정신적 고통의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 상황을 피하고 덮어버린다. 심지어 8살 난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도 아이와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다. 짐은 아들과 더 가깝게 지내고 싶고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지만 마음의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경험이 전혀 없었다. 결과적으로 짐은 아들과 대화를 시작하지 못하고 아들 역시 아버지의 불편함을 감지하고는 이런 문제를 꺼내려고 하지 않는다. 가난하거나 무관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어른들 역시 아이의 감정을 정면으로 바라보기 어려워할 수 있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구조원 역할을 맡는데 익숙해진 터라 자녀의 상처 입은 마음을 모두 고쳐주고 잘못된 일을 모두 바로잡아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스스로 짊어진다. 하지만 이것은 초인간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모는 곧 나가떨어진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모들은 아이들이 슬픔이나 화를 표현하는 것이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때문에 낙담하거나 아이들에게 휘둘린다고 생각한 부모는 아이의 고통을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치부해버린다. 아이들의 문제를 작게 축소시켜 캡슐에 넣고는 안 보이는 곳에 치워버리려 하는 것이다. 톰은 이렇게 말했다. 제레미가 와서 어떤 친구가 자기 장난감을 빼앗아갔다고 말하면 저는 그냥 걱정하지 마, 돌려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또 제가 날 때렸어요 라고 말하면 저는 몰라서 그랬을 거야 라고 말하죠. 저는 아들에게 가능한 원만하게 살라고 가르치고 싶어요. 제레미의 엄마 마리안 역시 아들의 슬픔에 비슷한 태도를 취한다. 아이의 기분을 달래거나 그딴 일은 잊어버리게 하려고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줘요. 아이는 슬퍼해서는 안 돼요. 만약 아이가 슬퍼한다면 그건 심리적으로 아이에게 문제가 있거나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레미가 슬프면 저도 슬퍼요.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가 행복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길 바라잖아요. 마리아는 축소 전환형 부모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이야기한 것이다. 축소 전환형 부모는 어두운 분위기보다 미소와 유머가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아이의 부정적 감정을 가볍게 여긴다. 슬퍼하는 아이를 간지럼 태우려 하거나 화난 아이의 격한 감정을 놀리는 부모도 있다. 우리 예쁜이 미소가 어디로 갔나? 와 같이 온화하게 말하거나 윌리, 아기처럼 굴면 되겠니? 같이 모욕적인 투로 말하는 부모도 있다. 이때 아이가 받아들이는 메시지는 모두 똑같이 지금 너가 이러는 건 다 너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야 라는 것이다. 아이의 감정을 사소하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부모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자녀는 결국 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축소 전환형 부모는 부서진 장난감이나 놀이터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에 대한 아이들의 걱정은 실업이나 결혼 생활의 붕괴, 국가 부채 해결 방안과 같은 어른들의 문제에 비교하면 너무나 사소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녀의 감정에 대한 자신의 무관심을 합리화하고 아이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아버지에게 딸의 슬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묻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제 겨우 4살 배기 어린애와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딸의 슬픈 감정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존중해야 할 가치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딸의 반응은 어른의 반응이 아니잖아요. 모든 축소 전환형 부모가 동정심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상당히 깊은 동정심을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자식을 보호하려는 부모의 본능적인 충동에서 나온 반응일 뿐이다. 이들은 어찌되었든 부정적 감정이란 해롭다고 믿으면서 아이들이 이런 해로움에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또한 너무 오랫동안 감정에 빠져 있는 것은 건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들 부모가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하려고 한다면 아이의 감정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감정을 잊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사라는 애완동물 기니피그의 죽음에 딸 베키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었다. 제가 베키 앞에서 슬픈 모습을 보이면 딸애가 훨씬 더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 걱정이었죠. 그래서 사라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약간은 냉정하게 딸을 위로했다. 괜찮아, 이런 일은 언제나 있는 거야. 주두는 나이를 먹어서 하늘나라로 간 거야. 새 기니피그를 사면 돼. 사라의 냉정한 반응은 기니피그의 죽음을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는 있으나 베키는 자기의 슬픔이 이해를 받았다거나 위로를 받았다고 느끼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축소 전환형 부모들은 감정적이 되면 자제력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이의 감정을 부인하거나 무시한다. 이런 부모는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불, 폭발물, 폭풍우와 같은 단어를 은유적으로 사용한다. 예컨대 퓨즈가 나갔다거나 너 때문에 폭발했다거나 불벼락이 떨어졌다라고 말한다. 이런 부모는 아이가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신의 아이가 어른이 되어 슬픔을 느낄 때 끝없는 우울증에 빠질까 두려워하고 화가 났을 때 격분해서 누군가를 다치게 할까 걱정만 한다. 가령 바바라는 남편과 아이들 앞에서 신경질을 낸 것을 죄책감을 느낀다. 바바라는 화를 표현하는 것은 이기적이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화를 낸다고 해서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말한다.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지르고 저를 혐오하게 만들었을 뿐이죠. 바바라는 이렇듯 화를 내는 것을 볼상 사납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딸애가 화를 내려고 할 때 유머를 이용하여 이를 무마시키려고 한다. 칼리가 화를 내려 하면 전 그저 웃을 뿐이에요. 딸애는 아주 어리석게 굴 때가 있어요. 전 그 점을 아이에게 지적하면서 그만 좀 해 라거나 기분 풀어 라고 말하죠. 칼리가 정말로 화가 나는지는 바바라에게 중요하지 않다. 화난 칼리를 보면 엄마 바바라는 그저 웃는다. 그 조그만 게 얼굴은 새빨개져서 화를 내면은 작은 인형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재미있어요. 바바라는 칼리가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무엇이든지 한다. 한 번은 칼리가 자기를 빼놓고 놀고 있는 오빠와 친구들에게 무척 화가 난 적이 있다. 그래서 딸애를 제 무릎에 앉혀서 같이 놀아줬어요 라며 바바라는 자연스럽게 말한다. 바바라는 딸애의 진홍색 겨울 타이즈를 가르치며 물었다. 너 다리가 어떻게 된 거니?
온통 빨간 보풀이 일었잖아. 너 다리가 선인장이 되었나 보구나. 이렇게 장난을 치자 칼리는 킥킥거리며 웃었다. 그녀는 분명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관심을 느꼈기에 자신의 화는 잊고 다른 데로 관심을 돌렸다. 바바라는 성공적으로 일을 처리했다고 느낀다.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그게 딸을 대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터득했으니까요. 하지만 바바라가 놓친 부분이 있다. 시샘과 소외감이라는 감정에 대해 칼리와 대화할 기회를 놓친 것이다. 그 일은 바바라가 딸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칼리의 감정이 무엇인지 스스로 인식하도록 할 수 있는 기회였다. 게다가 칼리에게 오빠와의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국 칼리가 얻은 메시지는 화를 내는 것은 무의미하니 화는 억누르고 생각을 딴 데로 돌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억압형 부모. 억압형 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축소 전환하려는 부모와 공통점이 많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억압형 부모는 눈에 띄게 비판적이고 자녀의 정서적 경험을 설명할 때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 아이의 부정적 감정을 단순히 무시하거나 부인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길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이라며 비난까지 한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자녀는 슬픔, 화, 두려움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듣거나 매를 맞는다. 벌을 서는 경우도 종종 있다. 억압형 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감정과 관련된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아이가 화가 나서 발을 쿵쿵 구르면 엄마는 딸애가 그렇게 화를 내는 원인을 인정하지는 않고 딸애가 불쾌하고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종아리를 때리려 한다. 억압형 아버지는 아들이 잠잘 시간에 매번 울어대면 혹시 어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은 아닐까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성가시다며 아들을 꾸짖는다. 억압형 부모는 아이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상황이 위안받아 마땅한지 아니면 비난받아 마땅한지 또는 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결정하기에 앞서 참작의 여지가 있는지부터 평가하려 한다. 존은 이렇게 설명한다. 티미가 침울한 이유가 정말이지 합당하다면 예컨대 엄마가 밤에 외출하고 없어서 보고 싶어 한다든가 하면 말이죠.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아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하니까요. 그러면 전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노력해요. 안아주든가 비행기를 태우든가 말이죠. 하지만 조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티미가 우울해할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그는 아들에게 쌀쌀맞게 말한다. 전 얼굴을 찡그리면서 가서 낮잠이나 하자 라고 하죠. 티미는 때를 쓰느라고 슬픈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이를 무시하거나 철 좀 들라고 얘기하죠. 조는 이러한 차이를 훈육의 한 형태라고 정당화한다. 티미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우울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 라고 말하죠. 대부분의 억압형 부모들은 아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 눈물로 호소해서 부모를 조종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기가 불편하다. 어느 어머니는 딸애가 화내면서 우는 건 다 속셈이 있어요. 관심을 사려는 거죠 라고 말한다. 아이의 눈물이나 분노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상황은 기싸움으로까지 불거진다. 부모들은 얘가 나한테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우는 거겠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얘가 더 울거나 더 화내거나 아니면 더 뿌르퉁해지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래서 아이에게 화를 내고 벌을 준다.
수많은 축소 전환형 부모와 마찬가지로 억압형 부모 중에는 감정에 대한 자제력을 잃을까 걱정하며 감정적인 상황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다. 카메론의 엄마 진은 화를 내면 자제력을 잃는 것 같아서 화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 반항적인 아이와 대립하면서 부모들은 신뢰하지 않는 감정과 행동으로 치닫는 것을 느낀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자신을 화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벌을 주는 것을 정당화한다. 진은 카메론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 저는 그런 거 용서 못해 라고 말해요. 그런데도 계속 투정을 부리면 종아리를 때리는 거죠 라고 말한다. 성격이 불같은 남자와 결혼한 린다는 지미가 꼭 아버지처럼 자랄까 걱정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고 결심한 나머지 린다는 자기 자신도 폭력적으로 대응한다. 지미는 기분이 나쁘며 발길질을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전 아이를 진정시키려고 볼기를 때리죠. 그게 옳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이의 성격이 고약해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아요. 이와 비슷하게 어떤 부모들은 강인하게 키운다는 명목으로 아이가 감정을 표현하면 꾸짖거나 벌을 준다. 두려움이나 슬픔을 표현하는 겁쟁이 소년이 되어서는 안 되며 울보가 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믿는 억압형 아버지를 둔 아이는 쉽게 상처를 받는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자식에게 부정적 감정을 절대 표현하지 못하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부모다. 어떤 아버지는 딸아이에 대해 매우 냉소적으로 말한다. 케이티가 슬퍼한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내가 뭘 해주겠습니까? 간지러운 위로라도 할까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기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 해요. 이 아버지는 딸애가 화를 내면 눈에는 눈이라는 식으로 맞불 작전을 편다. 딸아이가 화를 내면 같이 화를 내는 것이다. 케이티가 발끈해서 화를 내면 아버지는 종아리나 손바닥을 때린다. 물론 억압형 부모 중에서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비난하고 혹독하게 구는 경우는 드물다. 특별한 상황에서만 억압형 부모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참을 수 있는 시간 동안만큼 아이가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용인하는 부모도 있다. 우리 연구에 참여한 한 아버지는 아이들이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면 머릿속에 자명종을 떠올린다. 전 머릿속에 자명종이 울리기 전까지 아이의 투정을 참지요. 하지만 자명종이 울리면 그때는 벌을 줍니다. 어떤 부모들은 아이가 특히 슬픔을 경험하는 것을 못마땅해 한다. 슬픔을 에너지 낭비로 보기 때문이다. 자신을 냉정한 현실주의자라고 묘사한 한 아버지는 아이가 슬퍼하는 것은 전혀 쓸모없이 전혀 건설적이지 못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잘라 말한다. 반면 어떤 부모들은 슬픔을 소중하면서도 한정된 자원이라고 생각한다. 그 한정된 자원을 사소한 문제로 다 써버리면 정작 큰 슬픔에 써야 할 눈물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억압형 부모가 눈물의 양으로 슬픔을 측정하든지 슬퍼한 시간으로 측정하든지 간에 이들 부모에게 문제는 여전히 똑같다. 아이가 낭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앤드류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아들 찰리에게 애완견이 죽는 것과 같은 중요한 일을 위해 슬픔을 남겨두라고 말하죠. 장난감을 잃어버리거나 책이 찢어지는 일 때문에 슬퍼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요. 하지만 애완견이 죽는 건 슬퍼할 만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슬픔을 자원에 비유하는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이가 하찮은 일에 슬픔을 낭비하면 어떤 벌을 받을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만약 부모가
자신의 유년기를 정서적으로 방치된 지 보냈다면 슬픔을 정서적으로 특권을 가진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사치로 볼 가능성은 더욱 크다. 우리 연구에 참여한 카렌은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림받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랐다. 이제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된 그녀는 어린 시절 정서적으로 어떠한 위로도 받지 못했기에 딸의 침울한 기분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다. 축소 전환형 부모와 억압형 부모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다. 오늘은 자신이 축소 전환형 부모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내일은 오히려 억압형 부모처럼 행동할 수 있다. 축소 전환형 부모와 억압형 부모의 자녀들 역시 공통점이 상당히 많다. 양쪽 집안의 아이들 모두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지 못한다. 자신의 느낌이 부적절하다거나 타당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듣다 보면 아이들은 자기 내부의 무언가가 본질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믿게 된다. 자기 존중감에 상처를 입는 것이다. 또 감정을 조절하는 법과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기가 힘들어진다. 이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집중하고 학습하고 또래와 어울리는 것을 훨씬 어려워한다. 게다가 자신의 느낌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듣거나 격리되거나 맞은 아이들은 감정적 친밀감은 매우 위험한 것이며 모욕감과 버려졌다는 느낌, 고통, 학대로 이어진다고 여기게 된다. 불행히도 이런 아이들의 정서지능은 상당히 낮을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결과의 비극적인 모순은 그 어떤 부모든지 자녀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점이다. 정서적 고통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부모는 눈물이 흐르거나 벌컥 화를 내게 만드는 상황을 피하거나 아예 없애려 한다. 부모는 강인한 남자로 키우겠다는 명목으로 두려움을 표현한 아들에게 벌을 준다. 상냥한 여자로 키우겠다는 명목으로 딸에게 화를 꼭 참으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역효과만 낼 뿐이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다스릴 기회가 없었던 아이는 성장에서도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방임형 부모. 우리 연구 대상자 중 일부는 억압형 부모나 축소 전환형 부모와는 달리 아이의 감정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아이가 표현하는 감정을 무조건 받아들였다. 나는 이런 유형의 양육 방식을 방임형이라고 부른다. 방임형 부모는 자기 자녀에 대해 무척이나 공감하면서 아이가 어떤 감정을 겪어도 엄마 아빠는 다 이해하니까 괜찮다고 일러준다. 그러나 문제는 방임형 부모는 부정적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어떠한 방향을 제시할 준비가 되었다거나 의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방임형 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방관자적 입장으로 바라본다. 이들은 분노와 슬픔을 분출하면 해결되는 단순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아이가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면 부모로서의 역할은 모두 끝나는 것이다. 방임형 부모는 아이에게 문제 해결 방법을 가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동의 한계를 정하는 것도 어려워한다. 이런 부모는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할 수 있다. 무조건적인 수용이라는 이름 아래에 이들은 아이가 부적절한 감정 표현을 하거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행동해도 혼내지 않고 내버려둔다. 그러면 화난 아이는 공격적으로 변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다. 슬픔에 빠진 아이는 어떻게 진정해야 할지, 어떻게 자신을 위로해야 할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마구 울어댄다.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이 부모에게는 용납될지 몰라도 세상 경험이 훨씬 적은 아이에게는 탈출구 없는
블랙홀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이 무서울 수 있다. 우리 연구에 따르면 수많은 방임형 부모는 감정과 관련하여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확실히 모른다는 것이 밝혀졌다. 어떤 부모는 깊게 생각조차 하지 않고 어떤 부모는 아이에게 그저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는 모호한 생각만 한다. 하지만 이들 모두 무조건적인 사랑 이외에 부모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진짜 어리둥절해한다. 예를 들어 로에는 다른 아이가 아들 토비를 괴롭혀서 정말 걱정된다고 했다. 아이가 그 일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요. 그것 때문에 제 마음도 너무 아파요. 그렇다면 아이한테 어떻게 대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었죠. 아주 소중히 여긴다고요. 하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로엔의 말은 분명 다정한 위로였지만 토비가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는 일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억압형 부모와 축소전환형 부모와 마찬가지로 방임형 부모의 양육 방식은 부모의 어린 시절에서 나온 반응이다. 때리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셀리에게는 분노와 욕구불만을 분출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아이들이 고함치고 원하는 건 뭐든지 큰 소리로 말할 수 있게 내버려둬요. 또 아이들이 난 그 일을 하기 싫어 라고 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셀리는 가끔 아이들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며 인내심이 바닥난다고 인정한다. 레이첼이 잘못을 저지르면 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르게 해보자 라고 말하기를 바라요. 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결국 셀리는 레이첼에게 소리 지르고 고함을 친다. 어떤 때는 때리기도 한다. 그럴 때 내 자신이 정말 속수무책인 것 같아요. 또 어떤 엄마인 에이미는 어린 시절 상당히 우울했던 기억이 있다. 돌이켜보면 병리성 우울증이 의심되는 상태였다. 그 기분은 두려움에서 온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런 감정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러한 감정의 근간이 무엇이었든 간에 에이미의 기억에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준 어른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대신 기분을 바꾸라는 주문만 들었다. 사람들은 늘 웃어라고 말했죠. 전 정말 싫었어요. 에이미는 나이가 들면서 열심히 달리기 시작했고 혼자서 달리면서 우울증을 날려버릴 위안을 찾았다.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에이미는 아들이 자신이 겪었던 반복적인 슬픔을 똑같이 느끼자 그 상황에 깊이 공감한다. 알렉스는 자신의 감정을 정말 묘한 느낌이라고 표현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똑같이 느꼈었죠. 그래서 전 알렉스가 침울해 있을 때 웃으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대신 나도 그런 감정 느껴봤기 때문에 너가 무엇을 느끼는지 잘 알아 라고 말하죠. 그러나 에이미는 알렉스가 의기소침해 있을 때 아들과 함께 있지는 않는다. 전 달리기를 하러 가요. 사실 에이미는 자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공경 속에 빠져있는 아들을 내버려두고 물러난 것이다. 엄마 에이미는 혼자서 방황하는 아들 알렉스를 붙들어줄 수 있는 정서적 버팀목을 제공하지 못한 것이다. 무슨 감정이든 받아들이지만 길잡이가 될 수 없는 방임형 부모는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불행하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른들로부터 어떤 지침도 받지 못한 아이들은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또는 언짢을 때 마음을 진정시키는 능력이 부족하게 되고 마음을 다스리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지도 못한다. 결과적으로 이런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다.
사회적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못하면서 친구를 사귀고 우정을 유지하는 것을 어려워할지 모른다. 방임형 방식에는 분명 모순이 있다. 방임형 부모는 모든 것을 용납한다는 태도로 자녀에게 행복의 기회라면 모두 제공하려고 한다. 하지만 어려운 감정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아이들에게 어떤 길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임형 부모의 아이들은 결국 억압형 부모와 축소전환형 부모의 아이들과 똑같은 입장에 선다. 정서적으로 똑똑하지 못한, 미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아이가 되는 것이다. 감정 코치형 부모. 여러 가지 면에서 감정 코치형 부모는 방임형 부모와 크게 다르지 않다. 양쪽 모두 아이의 감정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다.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부인하려고 하지 않는다. 감정을 표출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얕보거나 비웃지 않는다. 하지만 두 집단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감정 코치를 하는 부모는 아이가 감정이라는 세계를 헤쳐나가도록 길잡이 역할을 한다. 감정을 모두 받아들이지만 부적절한 행동은 제한하고 아이에게 감정 조절 방법과 적절한 분충구를 찾는 방법, 문제 해결 방법을 가르친다. 우리 연구에 따르면 감정 코치를 하는 부모는 자기 자신의 감정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더구나 슬픔, 분노, 두려움처럼 부정적이라고 여겨지는 감정을 비롯해 모든 감정은 우리 인생에 유용한 의미가 있음을 안다. 심지어 침울한 감정도 긍정적 시각으로 묘사한다. 슬픈 생각이 들 때면 속도를 늦추고 삶의 일상을 천천히 살펴보며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생각하죠. 대뇌 이러한 생각은 딸과의 관계까지 이어진다. 대는 딸 제니의 감정을 비난하거나 무마하기보다는 아이가 슬퍼할 때가 아이와 가까워질 계기라고 생각한다. 그때가 바로 제가 딸내를 안고 대화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기 가장 좋은 때죠. 일단 아빠와 딸이 뜻이 맞으면 제니가 자신의 감정과 대인관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제니는 10중 8구 자신의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저는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파악하도록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다음 할 일이 무엇인지, 이런저런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이야기하죠. 감정 코치를 하는 많은 부모들은 아이가 감정을 표현하는 때를 부모 자식이 같은 가치를 공유할 때가 왔음을 알려주는 조짐으로 평가한다. 어떤 엄마는 슬픈 TV 프로그램에 눈물을 글썽이는 5살 난 딸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얘기했다. 무척 기뻤어요. 우리 딸이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구나. 자기 말고 다른 것에도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보이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엄마는 4살 난 딸이 꾸중을 듣고 나서 자신에게 똑 부러지게 말하던 날 놀라기도 했지만 오히려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얘기했다. 어린 딸이 엄마 그런 말들을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했던 것이다. 물론 처음엔 깜짝 놀랐지만 딸애의 당당한 주장에 감탄했고 딸애가 존중을 받기 위해 화를 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이들 부모는 아이의 부정적 감정에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화를 내거나 슬퍼하거나 또는 두려워할 때 좀 더 참을성 있게 받아준다. 이들 부모는 울거나 성을 내는 아이와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의 걱정을 들어주고 아이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아이가 화를 내거나 울도록 해주는데 거리낌이 없다. 마가렛은 아들 벤이 속상해하면 이야기를 들어준 다음
내가 어렸을 적에는으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에게 공감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애쓴다. 벤은 그런 이야기를 아주 좋아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그런 감정을 가져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최근 아들 타일러가 특히 자신과의 논쟁으로 기분이 언짢을 때 아들의 관점에 귀를 기울이는 데 힘을 모은다. 제가 타일러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 아들이 수긍할 수 있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의 기분이 한결 나아집니다. 두 사람의 인격체로서 우리는 서로 의견 차이를 조정하죠. 감정 코치를 하는 부모는 자녀가 감정에 솔직하도록 장려한다. 딸 넷을 둔 엄마 샌디는 말한다. 저는 단지 화를 냈기 때문에 그릇된 것이 아니고 화를 냈기 때문에 화나게 만든 사람을 반드시 미워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아이들에게 알려줘요. 아이들을 화나게 만든 일로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샌디는 딸들의 행동의 한계를 정하고 파괴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화를 표현하도록 가르친다. 샌디는 딸들이 서로에게 평생의 친구로서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지만 그것이 가능하려면 상대에게 상냥해야 하고 서로의 관계를 돈독히 키워나가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 자매간에 화를 내는 건 괜찮다고 말해줬어요. 하지만 서로에게 잔인한 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했죠. 너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서로를 소외시키면 안 돼 라고요. 모든 감정은 용납할 수 있지만 모든 행동까지 용납하지 않는 감정 코치를 하는 부모에게는 이렇게 한계를 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아이들의 행동이 서로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경우 감정 코치를 하는 부모는 아이의 공격적 행동을 즉시 중지시킨다. 그러나 일부러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격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서지 않는다. 아이가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격한 경험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마가렛은 벤이 젖먹이 시절부터 성격이 불같다는 것을 알고 아들을 위해 여러 방책을 마련했다. 벤이 화가 났을 때 혼자 내버려두면 이를 뽀드득 갈고 소리를 지르면서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경우도 있어요. 남동생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장난감도 부셔버리죠. 마가렛은 벤의 분노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정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애쓴다. 예컨대 집 밖으로 내보내 달리기를 하게 하거나 취하실로 내려보내 드럼을 두드리게 한다. 마가렛은 최근에 이런 용도로 드럼을 구입했다. 마가렛은 벤의 성격을 걱정하지만 아이의 고집세고 꺾일 줄 모르는 성격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벤은 포기를 몰라요. 그림을 그리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5번이고 6번이고 다시 그려요. 그렇게 마음에 들 때까지 그려서 완성하고 나면 욕구 불만은 사라지죠. 비록 아이가 문제와 씨름하는 것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심란하겠지만 감정 코치를 하는 부모는 아이의 삶에서 삐걱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는 강박감에 쫓기지 않는다. 샌디가 내 딸에게 그들이 원하는 장난감이며 옷가지를 모두 사줄 수는 없다고 말하면 아이들은 불평을 터뜨린다. 그러면 샌디는 아이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불만을 모두 듣고 나서 실망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말해준다. 아이들이 지금의 작은 실망에 대응하는 법을 배우면 훗날 인생의 더 큰 실망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죠. 감정 코치를 하는 부모는 감정의 힘을 의미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슬플 때 아이 앞에서 울 수 있고
인내심이 한계에 달해 화를 터뜨리면서 왜 화가 났는지 아이에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분노, 슬픔, 두려움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사실 부모가 보여주는 감정 표현은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자녀에게 큰 의미가 된다. 부모가 열띤 논쟁을 벌이고 나서 원만하게 의견 대립을 해결하는 것을 지켜본 아이는 갈등 해결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이혼이나 할아버지의 죽음 등에서 아이는 슬픔과 절망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운다. 특히 슬픔 속에서 서로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며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어른이 주변에 있을 때 아이는 교훈을 얻는다. 슬픔을 함께하면 친밀감과 유대감이 더욱 돈독해진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이다. 감정 코치를 하는 부모는 아이에게 상처가 될 말이나 행동을 하면 주저하지 않고 아이에게 사과한다.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부모는 무심코 아이를 야단치거나 괜히 목소리를 높일 수 있지만 이런 행동을 후회하면서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이를 계기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사건은 서로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된다. 특히 부모가 그 당시 어떤 느낌이었는지 아이에게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고 앞으로 그런 상황을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화를 나눔으로써 배움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